안녕하세요. 우당탕탕 세상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이탈리아의 유망 있는 작가로 활동 중인 소피아가 시한부를 선고받고 죽음을 기다리던 중 한국에 가게 되며 생기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가슴 아픈 사연일지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에서 작가로 활동하는 소피아라고 해요. 이탈리아와 주변 나라에 제 에세이 몇 편이 알려지면서 작가로 데뷔한 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나름 이름을 날리는 신의 작가예요. 특히 이탈리아의 일간지 코리에레 델라 세라에 소개되면서 더 유명세를 얻게 되었죠. 코리에레 델라 세라는 이탈리아에서 가장 오래된 일간지이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매체인데 거기에 제가 나오다니 정말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저에게는 작가가 되기 전부터 사귀고 있었던 남자친구가 있어요. 안토니오는 저의 어릴 적 소꿉친구였는데요. 태어났을 때부터 한 동네에서 나고 자라서 서로를 제일 오랫동안 봐왔던 사이였어요. 그렇게 서로가 곁에 있는 게 자연스러웠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안토니오의 고백을 받아 교제를 시작했어요. 어느덧 저희가 만난 지도 꽤 되었는데 아마 한국이었다면 오래 만난 연인이 왜 결혼을 안 하는지 궁금하시기도 할 거예요. 한국과 다르게 이탈리아는 혼인신고율이 50%밖에 되지 않아요. 혼인신고를 하고 사는 비율이 그 정도이고 동거를 하며 아이를 낳고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동거를 하더라도 기혼 커플과 같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네요. 한국은 미혼과 기혼 두 가지로만 구분을 하지만 이탈리아에서는 미혼, 기혼, 동거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하거든요. 서류에서도 그래요. 그리고 이혼을 하게 되면 위자료와 양육비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웬만한 고소득이 아닌 이상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또 한 가지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사랑에 대한 낭만이 있달까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랑하기에 어떤 형태가 됐든 그저 함께 있고 싶다고 생각하는 낭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현상은 이탈리아 전체에서 볼 수 있지는 않고 남부보다는 북부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국처럼 반도 지형을 가진 나라이다 보니 다른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부 지역은 새로운 문화나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는 편이고 남부 지역은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편이에요. 아무튼 제 남자친구 안토니오와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이렇게 평생 쭉 같이 살면서 함께 늙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낮이고 밤이고 때를 가리지 않고 사랑을 속삭였죠. 그러던 중 얼마 전부터 생리가 불규칙해지더니 결국 아이의 생리가 끊겼고 아랫배는 점점 더부룩해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와 안토니오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감에 들떠 있었죠. 하지만 임신 테스트기에서는 임신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임신 초기에는 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으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빠른 시일 내로 가정의학과를 방문하기로 했어요. 임신했는데 가정의학과라니?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탈리아, 특히 제가 있는 밀라노 롬바르디아 지역은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에 비해 의사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 내가 원할 때 바로 병원에 갈 수 없어요. 가정의학과 의사에게 기본 진료를 받고 그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가보라고 진료증을 써줘야만 전문의에게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대신 진료증을 가지고 가면 진료비는 무료라는 장점이 있긴 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작은 동네에도 병원들이 잘 갖춰 있다고 하던데 이탈리아인인 저로서는 별나라 이야기처럼 들리더군요. 한국인들이 들으면 더 황당할 이야기는 지금부터인데요. 이렇게 진료증을 받아도 산부인과 의사를 바로 만날 수는 없고 웨이팅이 최소 4개월은 걸린다는 거예요. 저와 안토니오는 더 기다리다가 임신 초기를 놓치고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바로 사립병원을 알아봤어요. 사립병원은 진료를 바로 받을 수는 있지만 기본 진료비만 200유로예요. 한국 돈으로 30만 원 돈이죠. 하지만 더 시간을 지체할 순 없었어요. 저는 웹사이트에서 산부인과 의사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고 그 중에 나에게 맞는 곳을 찾아 산부인과를 방문했어요. 이날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의사와 면담을 하고 검사까지 1시간 반 정도 지났을까요? 의사가 어두운 표정으로 저와 안토니오를 불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는 의사를 따라갔고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는데 검은색과 회색이 어지럽게 섞인 영상 속에서 주먹보다 커 보이는 혹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아기 같진 않아 보이더군요. 의사는 어렵게 입을 열었고 난소에 악성 종양이 생긴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우리 둘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고 말문이 막혔죠. 나 임신한 거 아니었어? 악성 종양이라면 내가 암이라는 얘기야? 의사의 말인즉슨 난소암이 의심되고 당장 조직 검사를 해봐야 한다. 하지만 악성의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이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었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안토니오는 충격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저를 대신해 밀라노 외곽에서 조직 검사, 피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았어요. 참 웃긴 게 이탈리아는 여러 검사를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없어요. 그래서 각 검사마다 기본 의사에게 티켓을 따로따로 받아서 병원을 찾아다녀야 하는데 안토니오가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한 곳에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예약한 거였죠. 이 과정에서도 저는 피가 마르는 듯 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는 것은커녕 앞으로 안토니오와 평생을 함께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니 하루하루가 지옥 같아서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았죠. 그런 저를 지켜보는 안토니오도 마음이 찢겨나갔을 거예요. 우리는 한시가 급한데 조직 검사 결과는 한참이 지나야 나온다는 거예요.
검사 결과가 나오더라도 수술 일정을 잡는 데까지 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될까요? 만약 수술을 한다고 하더라도 항암 치료도 병행해야 할 텐데 그 무거운 짐을 나만 지는 것이 아닌 사랑하는 안토니오까지 지게 생겼으니 앞이 깜깜하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안토니오와 앞으로의 미래를 계획했었는데 내가 암에 걸려서 그의 발목을 잡을 바에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놔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정말 괴로운 건 암에 걸렸다는 사실보다 그와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다는 것과 앞으로 영영 그와 헤어져야 한다는 사실이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들었죠. 아무리 생각해도 안토니오와 헤어진다는 상상은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인 탓이겠죠. 안토니오도 분에 넘치게 힘들고 괴로울 텐데 제 생각만 하며 그를 놔주지 못하는 것이요. 한 달이 조금 더 지나고 조직검사 결과는 역시 암이라는 대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나의 신락 같은 희망마저 우리를 외면한 느낌이었어요. 최악의 상황을 거듭해서 생각하던 저는 오히려 담담하게 받아들였는데 안토니오는 아닌가 봅니다. 저를 끌어안고 우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네요. 수술 일정을 기다리는데 꼭 죽을 나를 받아놓은 사람 같은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요? 아무리 난소한 말기라도 수술 잘하고 치료 잘 받으면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도 저버린 지 오래예요. 그야말로 산 지옥에 사는 것과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안토니오가 저에게 여행을 제안하는 거예요. 몸이 아파 예민해져 있었던 저는 이례적으로 그에게 불같이 크게 화를 냈어요. 지금 나는 곧 죽게 생겼는데 여유롭게 여행이나 가자고? 자신의 몸이 아니라고 그렇게 쉽게 놀자는 얘기가 나오는 건가? 내가 아는 안토니오가 정말 맞는 건지 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안토니오는 흥분한 저의 손을 꼭 잡고 얘기했어요. 예전에 제가 지나가듯이 한번 가보고 싶다고 했던 한국을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의 추억 여행을 하자고요. 그리고 한국은 의료 선진국이니 그곳에서 수술을 받는다면 희망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안토니오의 눈동자에서 진심이 느껴져서 더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 있어서 이성적인 판단이 잘 안 될 것 같았고 그의 제안을 저도 진지하게 검토해보려고 말이죠. 며칠의 고민 끝에 저는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이 지옥 같은 이탈리아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내가 병을 얻은 것은 이탈리아 때문이 아닌데도 이 땅을 벗어나 이 상황을 잠시라도 잊을 수만 있다면 그게 한국이든 어디라도 갔으면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토니오와 갈 수 있는 마지막 여행이 될지도 모르니까 그곳에서 모두 잊고 좋은 추억을 만들고 오고 싶었어요. 하지만 걱정도 컸어요. 만약 한국에 갔는데도 손 쓸 방법이 없다고 하면 제 자신을 다 놔버릴 것만 같았거든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지만 오래 시간을 끌 수는 없었어요. 저는 시한부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밀라노를 떠나 13시간이 걸려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진 않을까? 위급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 안토니오는 제 옆에서 노심초사하며 긴 비행시간 동안 한숨도 잠을 자지 못했다고 해요. 그에게 미안하면서도 참 감사했어요. 안 그래도 긴 비행으로 지쳐있을 저를 생각해서 입국 수속장까지 가는 내내 안절부절 못하던 그는 또 한 번 인천공항의 광경에 놀랐다고 하는데요. 인천공항의 시설은 그 어떤 나라보다 넓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한 번에 많은 사람의 수속을 처리하는 데에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 거예요. 한국의 공항은 대부분 자동화가 되어 있었고 공항 직원들도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일 처리를 하는 모습이 프로페셔널하게 느껴졌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나라를 다녀보았지만 일 처리가 이렇게 빠르고 정확한 공항은 처음이었어요. 빨리빨리의 나라라고 하던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신속정확의 나라라고 표현해야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탈리아는 어디를 가든지 소매치기를 조심해야 하는데요. 몇 년 전 안토니오는 밀라노 시내 한복판에서 타고 있던 퀵보드를 도둑에게 빼앗긴 적이 있을 정도로 이탈리아의 도둑들은 상상 초월이거든요. 퀵보드에 관심을 가지며 구경해봐도 되냐고 접근해서 그대로 타고 달아난 적이 있었는데 경찰에게 물어보니 그 주변에서 퀵보드를 도난당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더라고요. 퀵보드를 도둑 맞았던 위치는 CCTV가 비추지 않는 사각지대였는데 그 도둑이 그걸 알고 일부러 접근한 모양이더라고요. 경찰은 잡기 어려울 거라는 말만 할 뿐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어요. 결국 그 도둑은 찾을 수가 없었는데 만약 CCTV와 과학수사가 뛰어난 한국에서 물건을 도둑 맞았다면 절대 이런 일은 생기지도 않았을 거고 바로 그 절도범을 찾아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의 수사력과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고 계실 겁니다. 아니 그런데 인천공항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별다른 조치 없이 편안하게 다니는데도 소매치기를 당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계태세를 하고 다니던 저희도 어느 순간부터는 경계심을 풀고 편히 걷고 있더라고요. 한국은 환경이 청결한 것뿐만 아니라 범죄와도 거리가 먼 클린한 국가라는 이미지가 머리에 새겨지더군요. 그 나라의 수준을 알려면 공항을 보라는 말이 있던데 그게 괜한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게 공항을 빠져나와 서울로 향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는데 시간이 늦은 오후라서 먹을 걸 살만한 곳이 있을지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낮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모든 가게가 열려 있었고 사람들이 거리에 쏟아져 나와 있었어요. 숙소에 들러 간단한 짐 정리를 하고 거리를 걷는데 교통 질서도 잘 지켜지고 거리마다 쓰레기도 없이 깨끗한 거예요. 공항만 그런 줄 알았는데 한국인의 시민의식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할까요?
그리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은 전부 하나같이 연예인인 줄 알았어요. 남녀 할 것 없이 패션 센스도 뛰어나고 외모도 출중한 거 있죠. 일본인들은 보통 남녀 구분 없이 대부분 키가 작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유럽인들과 비교해도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키도 크더라고요. 우리는 안토니오가 알아온 한식을 먹어보기로 하고 길거리 음식을 먹기 위해 시장에 들렀는데요. 전통시장을 구경하며 난생 처음 접한 모든 것들이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제가 시한부라는 것도 그 순간에는 잠시 잊었던 것 같네요. 빨갛고 먹음직스러운 떡볶이와 어묵꼬치를 먹었는데 이탈리아에서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매웠지만 훨씬 맛있었어요. 가격도 훨씬 저렴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안토니오의 손을 잡고 서울 밤거리를 걸었어요. 한국은 늦은 밤에도 도시 전체가 밝고 생기가 있는 데다가 치안도 좋기 때문에 이 시간에 이렇게 다녀도 문제가 없는 거겠죠. 순간 한국 사람들이 참 부럽고 제가 한국 사람이었으면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머리가 핑 돌면서 식은 땀이 나는 거예요. 순식간에 얼굴에 핏기가 가시면서 쓰러지려고 하는데 안토니오가 저를 겨우 붙들고 우는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살려주세요. 주변에 한국인들이 놀라서 너나 할 것 없이 모여들었고 그 정신없는 와중에도 사람들이 처음 보는 외국인인 저를 위해 애쓰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그 자리에 계셨던 한국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다행스럽게도 빠르게 신고를 해주어서 저는 구급차를 타고 인근 큰 병원으로 이송되었어요. 그렇게 저는 이동하는 구급차 안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눈을 뜨니 전 병원에 누워있더라고요. 응급실이었어요. 안토니오는 저의 상태를 살피며 괜찮냐고 물었어요. 아마도 울고 있었던 것처럼 눈 주변이 빨개져 있는 그를 보니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터져나왔어요. 나 때문에 살면서 가본 적도 없는 한국에 와서 고생하는 것도 모자라 죽을 병에 걸린 제가 타국에서 쓰러져 죽다 살아난 걸 다 지켜본 거잖아요. 하늘은 우리에게 왜 이렇게 가혹한 것인지 너무 원망스러웠어요. 저는 의사의 처방하에 몇 가지 검사를 진행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또 신세계를 경험했죠. 이탈리아는 모든 검사를 한 병원에서 할 수 없고 만약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의 병원비가 청구되는데 심지어 전 외국인이라 보험도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엄청난 빚에 시달리겠구나 하고 걱정했거든요. 그런데 피검사, 소변검사, 초음파검사, CT검사까지 각종 검사를 하고 거기다 의사 면담까지 했는데도 병원비가 이탈리아에 비해서 훨씬 적게 나온 거예요. 안토니오와 한국에서 겪은 이 신기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의사가 나를 찾아왔어요. 유창한 영어로 저와 안토니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난소에 큰 혹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전 눈물 지으며 알고 있다고 했죠. 사실 이탈리아에서 난소암 진단을 받고 한국에 마지막 여행을 온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한국인 의사는 굉장히 의아해하면서 제가 암이 아니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안토니오는 둘 다 어안이 벙벙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소피아가 암이 아니라니요? 이탈리아에서 이미 조직검사 결과까지 듣고 왔단 말입니다. 안토니오가 따져 묻자 의사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난소에 10cm 정도 크기의 혹이 있고 크기가 크고 모양이 좋지 않아서 악성 종양이 의심됐지만 검사 결과 양성 혹이라는 거예요. 저와 안토니오는 눈을 마주쳤고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서로를 세게 껴안았어요.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흐르더군요. 혹이 커서 아랫배가 불렀던 거고 양성이긴 하지만 혹이 터지게 되면 복막염으로 번질 수 있어서 그 전에 미리 응급수술을 해야 한다고 한국 의사가 말을 덧붙였어요. 바로 한국에서 수술 일정을 잡기로 했고 이탈리아와는 다르게 그리 어렵지 않게 빠른 날짜에 수술을 할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조직검사 결과를 듣게 되었고 의사의 말처럼 양성 종양이었어요. 정말 다행이었죠. 안토니오와 저는 얼싸안고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수술한 아랫배가 많이 아프긴 했지만 뭐 어떤가요? 시한부 선고를 받았던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는 걸요. 한국이 의료 선진국이라던 안토니오의 말이 맞다는 걸 제가 몸소 경험해보고 나니까 한국에 대해 감사한 마음밖에 들지 않더군요. 의료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건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절차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란 걸 한국 병원에서 뼈저리게 느끼는 계기가 되었는데요.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서로 선진국을 자처하지만 글쎄요. 제가 직접 겪어본 한국이야말로 여러 방면에서 진정한 선진국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 그때 제가 안토니오의 한국행 제안을 거절하고 이탈리아에 남았더라면 저는 아직도 시한부 인생을 하루하루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리고 다시 한번 한국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일주일 더 입원해 있다가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1년에 한 번 정도 정기적인 검사만 하면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지만 전 매년 한국에 올 계획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국을 와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해졌거든요. 제2의 인생을 살게 해준 고마운 나라 한국에 매년 방문하는 것이 제 목숨에 대한 보답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저를 살린 이곳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거예요. 저는 한국의 의료 수준에 정말 반해버렸거든요. 또 다시는 이탈리아에서 오진을 받아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일이 없어야 하잖아요. 우리는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곧장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난소암이라는 오진을 받고 하루하루 죽어가던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주신 한국의 의료진들에게 어떻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와 안토니오에게 아이가 생긴다면 제가 수술받았던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찾아가 아이를 낳고 싶어요. 그리고 아이에게도 말해줄 거예요. 대한민국은 우리 가족을 있게 해준 고마운 나라라고 말이에요. 네, 한국에서 치료를 잘 받고 새 삶을 살고 계신 이탈리아의 작가 소피아의 사연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의료 수준은 가히 세계 최고라고 말할 수 있죠. 합리적인 비용과 높은 기술력으로 이미 전 세계인들이 인정하는 게 자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그녀의 가족에게 꽃길만 가득하기를 우당탕탕 세상 이야기에서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의료 수준에 놀랐던 적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